북한 체제의 형성기 문학 매체와 젠더에 대해서 이목규 청주대학에 계시는 이목규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이목규입니다. 저는 북한 체제 형성기 문학 매체와 진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소 제목이 굉장히 크긴 한데요. 좀 제가 이렇게 주제를 좀 여러 번 정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연구했던 분야로 가게 돼서 좀 주제는 크지만 크다 보니 좀 약간 개략적으로 살핀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논문은 구성이 이제 머릿말 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체제 형성기이긴 하지만 1950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1950년대에 여성들의 모습, 사회에서 바라는 그 이상형에 해당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여성들의 모습, 또 어머니, 노동자, 이중 역할의 여성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그 잡지라든가 뭐 여러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 형상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 여성 잡지에 좀 주목을 해서 북한 유일의 여성 잡지가 조선 여성입니다. 그래서 조선 여성에 나와 있는 근대적인 제도의 그 여성들을 진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머릿말이 들어가면은요, 제가 그 자료집이랑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 목적은 북한 체제 형성기 젠더의 재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 북한 매체에 실린 기사하고 문학 텍스트에 실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속에서 이 사회주의 문화 형성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북한 사회 구조의 그 특수성을 전제로 해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그 성 개념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 시기는 1950년대로 잡고 있는데요. 이 북한 체제 형성기에 이제 사회주의 근대 여성, 사회주의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여성의 모습을 그래도 이제 잘 볼 수 있는 시기가 1955년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950년대는 6.25 전쟁이 있었고 전후 복구 건설이 있었고 전 사회에 사회주의적 개조가 있었고 천리마 운동 등이 전개가 되어서 굉장히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굉장히 뭐 사상적으로나 뭐 현실적으로나 많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근대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 인간이 겪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북한 사회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개인보다는 국가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이 굉장히 커다란 거대한 담론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 대상 문학 매체는 문학 전문 잡지인 조선문학하고 그리고 북한 유일의 여성 잡지인 조선 여성에 나와 있는 기사와 문학 작품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회 재생산 실천이라고 해서 이제 혁명적 여성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여성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1950년대는 이제 전쟁을 겪고 이를 복구하면서 사회주의 근대로 이행되는 시기로 여성이 처한 상황은 뭐 그 당시 시대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전쟁 이후에 사회 복구를 위해서 혁명적 여성이 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이상을 위해 행동을 하고 부름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의를 위한 헌신 이러한 모티프 등이 이제 혁명적인 열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형상화된 그 혁명적인 여성들을 살펴보면
인민군 여전사를 형상화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이제 활약을 하는 여전사의 모습이 굉장히 비장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이 당시에는 대중적 영웅주의라고 하여서 그 영웅의 모습이 대중 속에서 발현되는 것을 이제 문학 속에서 형상화할 것이 이제 주문이 되는데요. 민병균의 장편 서사시 얼어리별의 여주인공 같은 경우, 그죠? 가족을 전쟁으로 잃고서 어떠한 인민 여전사로 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중적인 영웅주의를 형상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형상화된 조선 문학이나 뭐 조선 여성에 나왔던 그 문학 속의 여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혁명적이라는 이제 그 수사어를 곁들이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낭만성은 제거가 되고 거대 서사가 강조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북한 문단은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가열차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부르주아 미학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문학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명적 여성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숙청을 당한 그 작품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려고 예문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리순영의 서정시 3편이나 안마기 무지개, 서만일의 봉선화 같은 작품들은 지금 보아도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수작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혁명적인 여성들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감성을 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번, 조그만 1번이라고 쓴 것은 지금 리순영의 서정시 3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을이라는 시는 처녀와 총각, 총각을 좋아하던 처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총각도 하답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시이고요. 또 봄도 마찬가지고 산딸기도 그렇고 해서 이 처녀와 전사와의 그러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표현이 된 그러한 시입니다. 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를 그리는데 폭음, 그죠? 전쟁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적 용어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처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눈을 두는 그런 시적 화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적탄으로 인해서 산이 수처럼 변한 상황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밤마다 손톱에 붉은 꽃물을 물들이는 그러한 서정적인 자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이 왜 비판을 받냐면 이 리순영의 시는 굉장히 색다른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지만 청춘 남녀의 사랑을 노래할 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인민한테 뭔가 보여주어야만 할 그러한 새로운 품성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비판을 받았고요. 안막의 무지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시 중인데 조선 여성의 감정을 원만하게 체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서만일의 봉선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손톱에 붉은 꽃물을 들이는 그러한 주인공을 그 어떤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단편입니다. 그리고 1958년 8월 조선문학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 10주년 기념 특집으로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수필 등을 수록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새 인간형이라는 것, 그래서 1950년대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이상적인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1958년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인간이 새로운 인간이고 권장되어야 할 인간형인가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속에서 이 새 인간형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석인의 수필이나 백석의 수필을 보면 당시
문화혁명이라든가 또 집단화, 또 생활의 근대적 문화를 이제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간형을 그려야 된다. 또 백석 같은 경우 희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 흐름도 있지만, 김일성의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는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집약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혁명화라는 말,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데서의 혁명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혁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비롯한 이 부르주아 사상을 빼고 집단과 전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 사상의식을 높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혁명화는 그렇죠? 집단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든다라는 식으로 새 인간형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인간형 창조, 공산주의 교양, 이것이 조선 여성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여성상이었다면, 사실 이제 북한 여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북한이 처음부터 45년 이후부터 뭔가 이제 그 여성상을 강광석이나 김정숙을 그런 여성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헌을 찾아보면 사실 58년 이후에 비로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한일 유격 투쟁기 여성과 또 그러한 혁명가를 키운 여성을 모범으로 내세울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혁명적인 여성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재생산 실천이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당시 시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어머니와 노동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 아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아내, 노동자, 삼중 역할의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문학 속에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았던 이러한 자료 중에서는 아내에 관한 그 작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자 선생님께서 연구했던 그러한 논문도 있긴 해서 어머니 노동자 요 두 가지, 사실 이중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여성하고 조선 문학에는 그러한 작품들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료집은 62쪽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50년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대중동원과 교양에 힘을 기울입니다. 대중동원과 교양의 핵심은 전략과 증산이었고, 이를 위해서 노동을 장려하면서 여성들의 사상 교양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 시기 여성 노동자의 현실 문제를 드러낸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변희군의 빛나는 전망이 있고요. 또 빈병두의 시, 행복, 그다음에 강영구의 출발 같은 것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전망 같은 경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해숙이 다른 곳으로 발령난 남편 윤호를 따라가지 않고 공장에 남아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책임을 따르는 그러한 여성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두의 시 행복에서도 여성의 자발적인 그러한 노동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강영구의 출발에서는 당시 농업 협동조합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직과 결성 과정을 다룬 소설인데, 여기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암소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여성이 이상적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리마 시기에는 개인적인 감성을 드러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판이 되고 집단주의적인 형상화와 노동에서의 낙천주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당시 농업협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작품이 많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작품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자료집을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순득의 여작업반원들이라든가 강립석의 순단 어머니, 늙은순의 행복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당시에 그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농업협동화에 관한 것은 늙은순의 그렇죠. 늙은순의 행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농업협동화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제 남편은 전사를 했고 전사를 한 덕에 아들이 이제 나라 국가에서 이제 잘 해주고 여러 가지 지켜를 주지만 그 안에서도 트랙터로 운전수가 되고 싶어하는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여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인준의 시 이제 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에서도 이제 한 곳에서만 살던 여성이 이제 수상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깨우쳐서 새로운 대열에 발을 맞추게 되고 노동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의 시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변희근의 개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으로 아들을 잃지만 애육원, 고아원에 해당되는 애육원에서 아이를 입양에 키우고 죽은 아들의 일터인 비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이 시기에는 여성의 행복보다는 어머니의 행복, 가족을 돌보고 이제 사회에 헌신하는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참 모습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이면은 이 국가 재건의 바탕이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여성을 북한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바라보는 그런 발전과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근대적인 제도와 일상의 규율의 측면에서 조선 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지에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잡지는 권위적인 담론이 서두를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획과 구성을 통해서 지배 담론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유일의 그 조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성장 유지 개발 정책과 맞물려서 시행된 국가 주도의 담론을 좀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교육이라든가 뭐 부인 교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담론 같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일반 상식이라든가 모범 사례를 소개를 하고요. 노동과 위생, 질병이라든가 의식주 관련된 상식, 또 문예, 교육일, 가정위생과 어린이 교양 등에 관한 짤막짤막한 기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1950년대를 한번 시기별로 나눠보면은 50년 1월로부터 8월로는 이제 국제적인 것, 아세아 국제 여성대회 특집이라든가 또 현지 보고, 육아법, 뭐 미아와 위생, 뭐 남한 관련 기사 등이 실려 있고요. 1953년 4, 5월에는 이때부터 영화도 좀 소개가 되고 또 전쟁 이후 전쟁 과정이기도 하고 끝날 무렵이기도 한 그래서 종군기와 전투기 첨가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호는 없고요. 이제 8월호 이후에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54년 12월호부터 55년 12월호까지는 이제 아동교양이라든가 사상 강자 우체크가 항목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56년 12월 이후부터 59년까지는 뭐 계속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여성 표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50년대 초반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지가 있고요. 또 이제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여성에서는 여러 가지 기사도 있지만 만화, 뭐 전설,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효과를 덧들여서 이제 계몽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경계를 하자, 이런 것은 조심하자라는 뜻의 만화들이 이제 그 58년 이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다가 점점 간소화되는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분량도 적어지고 문학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주요 기사를 본다면, 그렇죠? 이제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진짜 대략적으로 모든 기사는 아닙니다. 영양이라든가 이때는 또 문맹 퇴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증상과 노동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가, 또 가족 관계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가족에서의 역할이 은근히 이제 많은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위생. 이 위생 같은 경우는 주로 부인 위생, 그렇죠?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건강에 관한 상시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전쟁 시기와 전후 복권 시기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국제적인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뭐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이제 고아의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제 애육원에 관한 소개가 나온다든가, 또 남녀 평등권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기사들도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6년부터 이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좀 약간은 그 기사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역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 첨가가 되고 여전히 위생과 뭐 증산 전략에 관한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교양을 할 것인가, 여성의 의무는 무엇인가, 뭐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65년 정도에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단편 소설은 50년부터 59년에 수록된 단편 소설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임순득이라는 작가나 리정숙이라는 작가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진수는 원래 시인인데요. 이 작가도 이제 소설을 쓰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진수의 시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선 여성에선. 그 조선 여성에서는 그 전체 그 조선 문학하고 이제 약간 다른 게, 이 조선 여성은 선택을 해서 다른 곳에 실려 있던 작품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성이 주인공인 것들을 골라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9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형상화만을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잡지라는 것을 볼 때 그 지배적인 담론이 있을 것이고, 이 지배적인 담론을 전파하는 것이 기사라면, 이 문학은 그 제대 그 형상화되는 그 어떤 결과물과 그 시행과 제도의 시행과 그 결과의 그 사이에서 뭔가 간과될 법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문학의 형상화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제 50년대에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거죠. 전쟁으로 누군가는 남편을 잃을 수가 있고 자식을 잃을 수가 있죠. 서로 혈연은 아니지만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정숙이라는 조선 여성의 편집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한 이 작가는 주로 가정에 관한 가정의 형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영찬이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고아가 어떠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임순득의 돌아온 며느리도 전사한 남편을 둔 여성이 이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리고 애육원에서 새로운 아이를 찾아 데리고 와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을 용어로 따져보면은 인민군대 후방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군대 후방 가족의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남의 행복도 마찬가지인데요. 약혼자가 전사를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제대군인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도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선묘생에 나오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는 사실 북한에선 대가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대가정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큰 가정, 한 가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게 나오는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고 그 소설 안에서는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좋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협동화의 제도적인 시행과 부정적 여성에 대한 계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기사나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그리고 있지만 이 소설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업협동화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그 북한식 표현을 한다 계몽되지 못한 그런 여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개인화되어 있고 또 그런 단체의 집단주의 생활에 불만을 가진 그런 여성들을 이제 계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류정숙의 그의 가을이 되기까지라든가 천세봉의 봄에 서고 뭐 박진의 큰길, 김만선의 터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성들은 새 것이라는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식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문학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사나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의 몸에 대해서 어떤 임신이나 출산, 위생도 그렇고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식이라든가 가족이나 국가를 위한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선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성의 역할이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러한 뭐 것이 아니라 부양이나 양육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의 역할을 중시하는 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인 이상보다는 개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사회적인 이상을 중시하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주도적인 담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써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10년, 15년 정도를 계략적으로 조선 문학과 조선 여성에 있는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체와 젠더라는 제목 하에 글이 좀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저희 분석이 있어야 되고 또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러한 의견도 좀 첨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북한 체제 형성기는 체제 형성기니까 아무래도 그 체제 이념과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그 문화적으로 그 대중들한테 그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도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균열은 있을지언정 어떻든 사회에 헌신하는 여성을 주로 다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지영 선생님께서 문학평론가 노지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발표에 토론을 맡은 노지영입니다. 긴 시간 의자 위에서 북한 문제와 사투하신 분들을 위해 후루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목규 선생님의 북한 체제 형성기 문학 매체와 젠더라는 글은 전후 사회주의 체제의 이행기 여성의 표상을 통해서 공적 담론을 구축해온 대표적인 매체들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가부장 체제가 구축되던 과정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통해 북한 체제 형성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담론 기사와 다양한 작품들을 개관하며 지배 담론의 지식체계가 북한의 여성에게 작동하던 방식을 조망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발표가 오늘 심포지엄 중 비교적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북한 체제 형성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도 해서요. 선생님의 논의를 읽고 나서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의 저의 고민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사회 재생산, 문화 재생산, 근대적 제도의 정착과 같은 기능을 북한의 매체가 당대 전후에 여성들에게 어떻게 요구해 왔는지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일상에서 근대식 통치 규범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뭐 사장 같은 데서. 그러나 저는 이런 시선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접근들 속에서 대상화되고 타자화되는 측면은 없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지배 권력과 담론에 통제당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젠더 연구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북한 여성의 경우처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매체 속에서 타자화되기 쉬운 대상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매체가 재현하는 지배 담론 속의 여성들이 많은 논의에서 보면 국가 권력의 대상이자 수단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논의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한 시선들이 당시 여성들을 너무 수동적인 존재로 고정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대에도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매체의 지배적 담론 체계에 동조하고 협업하려는 여성의 욕망과 이를 전통과의 갈등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워서 그 속에서 또 균열해온 내적 갈등의 장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례로 47년 2월 조선 여성에 게재된 직업 여성 좌담회 같은 회의록을 보면 물론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적 여성 사용들도 엿볼 수 있지만 가사와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의식 생활을 간소화하자는 운동 차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전통 성역할의 관점을 고수하는 가정 내 남성들과 부딪히는 여성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부장제에 대한 균열이나 자아 실현과 연관된 여성 해방의 욕구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 체제가 합리화하려는 모성 이데올로기를 다면적으로 수행하면서 제한된 한계 속에서 여성 스스로의 생활혁명으로 새 인간형의 사회적인 위치를 점유하려는 출구 전략도 살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글은 전쟁 이후 복구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근대가 형성되던 시기인 195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북의 매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부장적 담론과 지식 매체에 의해 재현된 여성 표상 연구도 중요하지만 여성 문학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젠더 연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 문학이나 구술 자료 같은 것을 보완하면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실제로 근대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여성 주체 건설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된 것은 50년대보다 더 이전의 시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후 복구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건국담론이 전개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해방 이후 1946년 여맹을 중심으로 조선 여성이 창간되었고 여기서 초대 여맹위원장인 박정희는 국가건설의 수동적인 자세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전위 창출과 여성의 집단화 움직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대 전 근대적인 농촌 공동체 기반의 생활세계 속에서 과학적인 합리성에 동조하려고 했던 능동적인 여성 전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들의 욕망의 굴절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전 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북한 여성 주체들의 욕망은 노라처럼 가정을 버리고 사회로 나가는 방향이 아닌 사회주의의 어떤 큰 가정론, 대가정론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의 논의에서처럼 여성은 근대적 사회 재생산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근대적 사회주의자를 출산, 양육하며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 역할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 안에까지 3중의 노동행위를 제도적으로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해 46년 임시인민위원회는 26조의 노동법령을 공포해서 여성의 돌봄 노동권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법적 조항들을 상세히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이상숙 선생님의 발제에서도 관련 노동법령이 소개된 바 있지만 가령 동일 노동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해산 전 35일, 해산 후 42일간 임신과 해산에 있어서 휴가를 준다던가 임신 중에 노동 강도와 보수의 문제를 지정한다던가
1일 2회 뭐 30분씩 수유 시간을 보장한다던가, 태모와 유모에게 지정 시간 외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것, 뭐 혹은 임신 및 태산 시 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의무적인 사회보험제를 시행하는 것 등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준에도 매우 철저한 양육 노동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저는 복구 시기로 이후에 여성들을 2중, 3중 노동으로 더 고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당대의 봉건윤리의 잔재 속에서 가사와 재생산 영역의 지위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근대적 규범 조항의 제도적 도입은 매우 변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듯합니다. 그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던 가사와 양육의 노동 자체를 재화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상 교양 사업에 노출되기 시작한 당대 북한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법령들이 여성 노동 문제의 심리적 공경을 보완한 매우 혁명적인 근로기준법으로 다가왔을 것도 같습니다. 이 시기 동시에 추진된 남녀평등법이나 선거제도 개선 등도 이들 여성 주체들의 내면과 진보적 가치체계의 형성에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미래적 기대가 당대 여성 당사자의 문학에 어떤 징후로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시기 매체 담론을 통해서 사회제도적 변화를 기민하게 인식하고 담론적인 출구를 모색한 여성 주체들의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을지요. 자신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인정받길 바라면서 어머니, 노동자의 이중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사회주의 건설 주체로서 아세아의 평화와 국제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으로서의 복합적인 정체성의 정치를 실천하는 능동적인 여성의 욕망도 간과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대의 매체를 통해 재현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살피면서 저는 어디까지가 지배담론의 목소리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 가부장 담론의 외부는 없었을까? 권력이 만들어온 성역할을 우리가 너무 받아쓰기 하는 건 아닌가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당대 북한 여성들이 지배담론에 동원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들은 사회주의의 전신인 가부장 문화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자기 생각을 문학화하였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동원당한 여성들의 희생서사가 아니라 건국담론에 동참하려던 여성들의 실패나 도전서사로 전환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심포지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가부장의 무능력 속에서 여성 인텔리 전형이 출현하는 상황을 젠더 투쟁사의 연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족한 논의지만 이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종합토론에서의 치열한 논의들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또랑또랑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에도 아주 잘 들렸습니다.